엎어진 밥상은 다시 차리라고 있는 거야. 철컹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치찌개가 사방으로 튀었지요. 어린 지민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요. 과연 이 가족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32평 저녁 7시입니다. 주방에서 소연이 마지막 반찬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지민아, 손 씻고 와. 소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8살 지민이가 화장실로 뛰어갔지요. 작은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소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남편 준호가 돌아올 시간이었지요. 결혼 10년 매일 같은 시간에 차리는 밥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소연이 반갑게 맞았지요.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또 마셨네요. 소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한 잔 못 마셔? 준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지요. 박준호 35세입니다. 중견 건설회사 전무였습니다.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승진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지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성격이 변했습니다. 밥 먹어요. 지민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아빠, 아이의 눈이 반짝였지요.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린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 눈에 들어왔지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깍두기까지.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맨날 똑같은 반찬만 나오네.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은 지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했는데. 지민이. 애 핑계 대지 말고. 준호가 젓가락을 거칠게 집었지요. 너 같은 집안 여자랑 결혼해서 이 모양이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이의 웃음소리가 멈췄지요. 소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여보, 지민이 앞에서 그런 말은. 소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 준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지요. 내가 틀린 말했어? 너네 집 도움 없었으면 나 이 자리에 있을 줄 알아? 김치찌개가 아직도 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깼지요. 지민이가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린 눈에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차린 밥상인데 지민이가 조그맣게 중얼거렸지요. 뭐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애도 엄마 편들기야? 소연이 재빨리 지민이를 자기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의 몸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당신 지금 너무 심해요. 소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하다고? 그는 발로 식탁을 걷어찼지요. 철컹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치찌개가 사방으로 튀었지요. 소연이 정성껏 만든 계란말이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지민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파고들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소연은 아들을 꽉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바닥에 엎어진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휘청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지요. 거실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릇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요. 김치찌개 국물이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지민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흐느낌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요. 이런 모습을 아이가 봐야 하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니 윤정희 여사가 들어오셨지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윤정희는 거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그릇 조각들, 흩어진 음식들, 그리고 울고 있는 손자와 딸. 소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지요.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리할게요. 아니야. 지민이 먼저 씻기고 재우거라. 윤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더욱 울음을 터뜨렸지요. 할머니, 아빠가 밥상을. 윤정희는 손자를 조용히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다, 우리 지민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소연이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조각을 하나씩 주었지요. 어머니는 그런 딸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침실에서는 준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모양이었지요. 윤정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딸과 손자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지요. 사위의 오만함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자 곁에 머물렀지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엎어진 밥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에 숨어있던 깊은 상처의 시작이었지요. 과연 이 가정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 날 아침 7시입니다. 준호는 숙취로 머리를 감싸고 일어났지요. 거실로 나오니 어젯밤 흔적은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연이 새벽에 모두 치운 모양이었지요. 소연아? 준호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식탁 위에는 간단한 쪽지만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이와 친정에 있겠습니다. 짧은 글씨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 시각 강남구 압구정동입니다. 윤정희 여사의 저택 안방에서 소연이 잠들어 있었지요. 지민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사위의 폭언과 엎어진 밥상,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의 눈물. 할머니, 언제 집에 가요? 지민이가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조금 더 있자꾸나. 윤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요. 윤정희 여사 62세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모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남 부동산계의 숨은 실력자였지요. 20년 전 남편 사업 실패 후 홀로 일어섰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백억 자산가였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든든한 인맥도 있었지요. 하지만 평소에는 그 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 앞에서는 그저 자상한 어머니였지요. 엄마 미안해요. 소연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일로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윤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의 눈가에 멍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릇 조각에 살짝 베인 상처였지요. 윤정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엄마, 준호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에요. 소연이 남편을 감쌌습니다. 윤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점심시간 윤정희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에는 서류함이 가득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그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박준호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내 평판, 재무 상황, 인간관계까지 사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지요. 역시나 윤정희가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의 회사는 정부 프로젝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대출도 상당했지요. 무엇보다 최근 M&A 건에서 불법 의혹이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주소록에서 한 번호를 찾았지요. 김 국장님이세요? 저 윤정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도시개발 건으로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김 국장은 국토부 고위직이었습니다. 윤정희와는 오래된 거래 파트너였지요. 물론입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오늘 저녁 어떠세요? 평소 가던 한정식 집에서 뵐까요? 전화를 끄는 윤정희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그 시각 준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요. 아침부터 소연에게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무님, 오늘 점심 약속 있으시죠? 비서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아, 맞다. 협력업체 대표들과 만나기로 했지. 준호가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점심자리에서 준호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지요. 전무님 괜찮으세요? 한 대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준호가 대충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소연이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지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녁 7시 강남 한정식집입니다. 윤정희와 김 국장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김 국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윤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정부 정책 변화 등 일견 평범한 비즈니스 미팅 같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 국장님. 윤정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대한건설 아시나요? 김 국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박준호 전무 계신 그 회사요? 네, 맞습니다. 윤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최근 그 회사 프로젝트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김 국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윤정희가 왜 그 회사에 관심을 갖는지 짐작이 갔지요. 사실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김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감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거든요. 윤정희는 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떤 문제인지요? M&A 과정에서 서류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선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고요. 그럼 정부 프로젝트 계약에 영향이 있겠네요. 윤정희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네, 아마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국장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정보 교환이었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희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명함들이 놓여 있었지요. 은행 지점장, 건설업계 대표들, 언론사 간부들, 모두 윤정희와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명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지점장님. 저 윤정희입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대한건설 대출건으로 상해 좀 드릴게요.
윤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밤 11시 모든 전화를 마친 윤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딸과 손자를 지키는 것. 그를 위해서라면 사위의 오만함을 꺾을 각오였지요. 다음 날부터 준호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변화들이었지요. 과연 이 조용한 전쟁의 끝은 어떨까요? 월요일 오전 9시 대한건설 회의실입니다. 준호는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지요. 분기 실적 보고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전무님, 정부 프로젝트 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 기다리는 중이야. 준호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곧 소식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국토부 담당자의 전화였지요. 준호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 전무입니다. 전무님 죄송한데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재검토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M&A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요. 전화를 끊은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완벽하게 처리했던 건인데. 오후 2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무님, 대출 조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사 신용도 평가에 변동사항이 있어서요. 내일 은행으로 오시겠습니까? 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저녁 6시 주요 협력사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다음 분기 계약을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어두웠지요. 갑자기 왜요? 이미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네, 그런데 사정이 생겼습니다. 대표는 말을 흐렸습니다. 준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일들이 우연은 아닌 것 같았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는 텅 빈 거실을 봤습니다. 소연과 지민이는 아직 친정에 있었지요. 냉장고에는 남은 반찬도 없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누군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친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면에 대한건설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지요. 대한건설 M&A 과정 의혹 제기, 정부 프로젝트 수주 과정 재조사.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내부 정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지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를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모두들 신문 기사를 본 모양이었지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전무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부장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누가 이런 걸 흘렸는지.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사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전무님, 사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장실에 들어간 준호는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장님,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아보고? 이미 언론에 다 나왔는데?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준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M&A 과정에서 일부 불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업계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모든 업무에서 손떼.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해. 준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지요. 점심시간, 준호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전무님, 이번엔 끝난 것 같아. 원래 처가 배경으로 올라온 거잖아. 실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준호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열등감이 폭발했지요. 처가 배경이라는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오후에 윤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잠깐 만날 수 있니? 어머니. 네, 어디서 뵐까요? 집 근처 카페로 나와라.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윤정희의 표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긴장했지요.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면서? 윤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이와 지민이는 언제 집에 보낼 생각이니? 윤정희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장모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술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실수? 윤정희가 찬 웃음을 지었습니다. 밥상을 걷어찬 게 실수야? 순간 준호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장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지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내 딸과 손자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니? 윤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윤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도 술 핑계 댈 거니? 윤정희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겨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몇 번을 걸어서야 받았지요. 소연아, 집에 언제 들어올 거야? 모르겠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변하지 않는 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 가족 일, 모든 게 엉망이었지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아온 걸까?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위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주일 후, 준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부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지요. 은행에서는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협력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지요. 준호는 회사에서 사실상 격리되었습니다. 사장은 그를 더 이상 믿지 않았지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는 빈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사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장실에 들어간 준호를 기다리는 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준호야, 회사를 떠나는 게 좋겠다. 사장님, 그게 무슨... 이미 회사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 내가 있는 한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지요. 사표는 내일까지 내고 인수인계는 이번 주 안에 마쳐.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미 늦었어. 결정된 일이야. 준호는 휘청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지요.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도 잃을 위기에 처했지요. 가족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한 준호는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받았지요. 소연아, 나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요? 사표 냈어. 모든 게 끝났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술 마셨죠?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조금. 이 상황에서도 술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소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숙취로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윤정이가 서 있었지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엄숙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윤정이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준호의 몰골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앉아라. 윤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장모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지요. 회사 일 들었다. 네.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윤정이의 목소리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지요. 준호야, 너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니? 윤정이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잘못 살았어.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준호는 장모의 말에 놀랐습니다.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격려 같았지요. 소연이와 지민이를 왜 힘들게 했는지 아니? 네. 제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었습니다. 스트레스? 윤정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핑계가 되니?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의 말이 모두 맞았지요. 처가 덕을 봤다는 말이 그렇게 싫었니? 네. 제 자존심이. 자존심? 윤정이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가족을 지키는 거야. 준호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지요. 내가 너를 도와준 건 맞아. 하지만 그건 내 딸과 손자 때문이었어. 윤정이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너를 미워한 적은 없다. 다만 내가 내 가족을 아프게 해서 화가 났을 뿐이야.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장모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봐.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그래,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윤정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윤정이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준호는 장모의 따뜻한 손길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온정이었지요. 소연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어. 윤정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술부터 끊어. 그리고 진짜 남자가 뭔지 보여줘. 윤정이가 나간 후 준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저녁에 준호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술병들을 모두 버렸지요. 오랜만에 청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소연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였지요. 소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편지를 다 쓴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지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술 없이 맞는 아침이었지요. 머리가 맑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해보자. 준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지요. 과연 이 변화가 가족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새벽 4시입니다. 준호의 알람이 울렸지요. 그는 바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술 없이 지낸 지 한 달째였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준호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택배기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아직 반짝이고 있었지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택배센터에 도착한 준호를 동료들이 맞았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선배 기사 강현수가 인사했습니다. 네, 현수 형.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현수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지요. 준호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멘토였습니다. 오늘 물량이 좀 많아요. 각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차에 택배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들을 하나씩 옮겼지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지요.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준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확인 도장 찍어주세요. 준호가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고생 많으세요. 여성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에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이제는 고객의 감사 인사가 고마웠습니다. 점심시간 준호는 강현수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센터 근처 작은 식당이었지요. 준호 씨, 적응은 어때요? 강현수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준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전에 뭐 하셨어요? 강현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습니다. 건설회사 다녔어요. 아, 그럼 꽤 좋은 자리에 계셨겠네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그런데 잘못해서. 아, 그래요. 뭐, 인생이 그런 거죠. 강현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이 일 언제부터 하셨어요? 20년째예요. 아들 대학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이 일로 다 했어요. 강현수의 얼굴에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런 모습에 감동받았지요. 떳떳한 일이에요, 이거. 강현수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 뒤처리 안 하고 내 실력으로 버는 돈이니까.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지요. 오후 2시 준호는 한 오피스텔에 배송을 갔습니다. 무거운 서류함이었지요.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후, 힘들다. 준호가 숨을 고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남성이 나왔습니다. 아, 택배요? 네, 여기 확인 부탁드려요. 그 순간 남성이 준호를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대한건설 박 전무님 아니에요? 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진짜네요. 저 김대리예요. 예전에 미팅에서 뵌 적 있어요. 순간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예전 거래처 직원이었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지금 택배 일하시는 거예요? 김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대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중하게 말했지요. 고생 많으세요. 좋은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전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지요. 저녁 6시 하루 일과를 마친 준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지요. 정직한 노동의 기쁨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준호는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즘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렸지요. 여보, 나야. 네, 일 끝났어요? 응, 방금 들어왔어. 지민이는 괜찮지? 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이번 주말에 지민이 만날 수 있을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응, 알겠어.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은 준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소연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저녁을 먹고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지요.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쳤다. 고객들이 고맙다고 할 때가 가장 뿌듯하다. 예전에는 몰랐던 기쁨이다. 일기를 쓰며 준호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겸손해졌고 감사할 줄 알게 되었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박 전무님이시죠? 저는 주간경제 기자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자라는 말에 긴장했지요. 네. 무슨 일이시죠? 대한건설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과거 일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과거 일이 다시 문제가 되는 건지 걱정됐지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도 만나보시죠. 내일 오후 어떠세요? 정말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기사를 쓰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불안해졌지요. 기자가 무엇을 취재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됐습니다.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또 다른 파란이 몰려오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후 기자가 택배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일하는 모습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지요.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기자 뭐하러 온 거야? 준호 씨 뭔가 문제 있나?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준호를 촬영했습니다. 전 대한건설 전무 현재 택배기사로 일해. 라는 제목의 기사를 쓸 모양이었지요. 취재 거부한다고 했는데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취재하는 건 자유예요. 기자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센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소장이 나와서 기자를 만류했지요. 여기서 촬영하시면 곤란합니다. 언론의 자유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결국 기자는 원하는 취재를 마치고 갔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지요. 준호 씨 괜찮아요? 강현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기사가 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됐지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몰락한 전 건설업계 간부 택배로 생계 유지. 자극적인 제목이었지요.
기사에는 준호의 과거와 현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불법 M&A, 회사에서 쫓겨난 과정, 그리고 현재 택배 기사로 일하는 모습까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이제야 제자리 찾았네. 그래도 일은 하니까 다행. 준호는 기사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됐지요. 회사에 출근한 준호를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모두 기사를 본 모양이었지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준호 씨, 사무실로 오세요. 소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간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장이 신문 기사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이 일마저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 정도 쉬면서 생각해 보세요.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제발. 결정된 일입니다. 준호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겨우 찾은 일자리마저 위태로워졌지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사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싶었지요. 여보, 나야. 인터넷 기사 봤어? 네. 방금 봤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막을 수 없었어. 지민이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돼요. 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지요.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지민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절망에 빠졌지요. 저녁에 강현수가 준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맥주 한 박스를 들고 왔지요. 준호 씨, 괜찮아요? 현수 형?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 봤어요. 힘들겠지만 견뎌내세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작일 수도 있어요. 강현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야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강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던 이야기였지요. 그때 저도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창피하고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강현수의 말이 준호에게 힘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준호 씨는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날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럼 믿음을 다시 쌓으면 돼요. 강현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일주일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더욱 우울해졌지요. 기사 댓글들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그때 윤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기사 봤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 아니야.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윤정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앉았지요. 많이 힘들지? 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할 때가 됐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용기를 보여줄 때 말이야. 윤정희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떤 용기요? 내가 피해준 사람들에게 직접 사과해.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지요. 어머니,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줄까요? 만나주지 않아도 가야 해. 그게 진짜 사과야. 윤정희는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준호의 과거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명단이었지요. 이 사람들 모두에게 가서 사과해. 무릎을 꿇고라도. 준호는 명단을 보며 떨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들, 해고당한 직원들,
투자자들까지 수십 명이 적혀 있었지요. 할 수 있겠니? 준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명단을 다시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과연 준호는 이 험난한 여정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준호는 첫 번째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명단의 맨 위에 있던 김철수 사장이었지요. 하청업체를 운영하다가 준호 때문에 파산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작은 공장가였습니다. 준호는 김철수의 집을 찾아갔지요.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김철수의 아내였지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박준호라고 합니다. 남편분 뵐 수 있을까요?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의 이름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당신이 박준호요? 네, 맞습니다. 뭔 염치로 여기까지 와요? 여성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그때 안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여보? 박준호래요. 김철수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체격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요. 무슨 일로 왔어? 김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딱딱했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수와 그의 아내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약금을 떼먹어서 사장님 회사가 망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철수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요. 일어나요. 김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용서? 김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20년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딸 대학도 못 보냈어. 아들은 고등학교 자퇴했고 준호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이었지요.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김철수의 아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돈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평생? 김철수가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요. 동네 사람들 다 쳐다봐요.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렸지요. 진심인가요? 김철수가 준호의 눈을 봤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그럼 연락처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준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두 번째는 해고당한 직원 이영호였습니다. 서울 강서구 원룸에 살고 있었지요. 준호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20대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영호의 아들이었지요. 누구세요? 박준호라고 합니다. 아버님 계세요? 박준호요? 청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사과? 청년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병원비도 못 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안 계세요. 돌아가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호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갔지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이영호가 직접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야윈 남성이었지요. 왜 자꾸 와요? 준호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바닥이 차가웠지요. 죄송합니다. 부장님을 해고시켜서. 해고? 이영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하면서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준호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서 직원들이 더 큰 피해를 봤던 것이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영호는 한참을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일어나요. 무릎 아프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영호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네요. 기다리겠습니다. 연락처 주세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 사과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투자자 박영수 씨였지요. 은퇴 자금을 모두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준호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경비실에서 쫓겨났지요. 그 사기꾼 못 들어가게 해요. 박영수가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박영수가 나타났습니다. 퇴근하는 길이었지요.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준호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은 축축했고 머리에서 물이 떨어졌지요.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비 맞으며 뭐 하는 거예요? 준호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가 차갑고 젖어 있었지요. 할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날려서 죄송합니다. 박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지요. 일어나요. 감기 걸려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 내려고 했는데 준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노인의 병원비까지 날려버린 것이었지요. 비가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에 젖었지요. 일어나요. 집에 가서 옷부터 갈아입어요. 아니요. 용서받을 때까지. 아, 정말. 박영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락처 주고 일어나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영수가 받아들었지요. 한 달간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준호는 명단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지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문전박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욕설을 퍼부었지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지요. 김철수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 진심은 알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이영호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주 안부 연락 주세요. 천천히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민이가 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요. 준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지민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오후 3시입니다.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왔지요. 지민이는 어디 있어요? 준호가 소연을 찾아 물었습니다. 응급실 안에 있어요.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학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저 안에서 고생하고 있었지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소아과 전문의였지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버지입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민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지요. 어떻게 심각하다는 거죠? 소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백혈병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순간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백혈병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혹시 치료되나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초기 발견이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했지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준호가 직접 물었습니다. 보험 적용해도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천만 원. 준호에게는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200만 원이 전부였지요. 일단 입원시키고 검사부터 진행하죠.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소아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운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났지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민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지민아. 아빠 왔어. 준호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픈 거 금방 나을까요? 그럼 금방 나을 거야. 준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날 밤 준호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소연은 지민이 옆에서 간병했지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2시 준호는 윤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야? 이 시간에 왜? 지민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병원에 있니? 서울대병원입니다. 알겠다. 곧 갈게. 30분 후 윤정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차림이었지요. 지민이를 본 윤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자의 창백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요. 의사는 뭐래? 치료비가 5천만 원 든다고 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정도 돈은 문제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냥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준호야, 나랑 잠깐 나와. 복도로 나온 두 사람. 윤정이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돈은 내가 댈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인지 궁금했지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사과해. 공개요? 그래,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잘못을 고백하는 거야.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공개 사과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럼 저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끝장났잖아. 윤정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목숨과 내 체면 중에 뭐가 중요해?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 앞에서 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 건가요? 내일까지. 하루요? 지민이 치료가 급해. 윤정이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복도에 남겨졌지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요. 윤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하겠습니다. 정말이니? 네, 기자회견 하겠어요. 알겠다. 준비해 줄게.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였습니다. 기자들이 회견장에 몰려들었지요. 전 대한건설 전무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준호는 회견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저질러온 모든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준호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지요.
저는 지난 10년간 건설업계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회견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M&A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고 하청업체들의 대금을 떼먹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빼돌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회사가 망한 사장들, 해고당한 직원들, 노후 자금을 잃은 어르신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제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줬습니다. 술에 취해 폭언을 하고 밥상을 엎었습니다. 회견장의 감도는 숙연한 분위기. 저는 오만했습니다. 처가의 도움을 받고도 모든 걸 제 실력인 양 착각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정말로 준호는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플래시가 연신 터졌지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준호는 탈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지요.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언론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건설업계 간부, 눈물의 공개 사과, 무릎 꿇은 참회, 진심일까 쇼일까.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비난과 동정이 교차했지요.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치료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더 중요했지요. 과연 이 공개 참회가 준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법정 선고일 오전 10시입니다. 준호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들과 기자들이 가득했지요. 소연과 윤정이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준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명령 500시간을 선고한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요. 집행유예라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피고는 진정성 있는 참회와 공개 사과의 의지를 보였으나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요. 법정을 나서며 준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주어진 형량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사회봉사에 임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거나 해명할 시간은 지났지요. 한 달 후 준호의 사회봉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노인요양원이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작은 시설이었지요.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준호가 원장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청소부터 시작하시죠. 준호는 걸레와 청소도구를 받았습니다. 복도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바닥이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닦았습니다. 여기 새로 온 분이에요? 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7세입니다. 젊은 분이 왜 여기서 봉사를... 혹시 TV에 나온 그분?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공개 참회 이후 얼굴이 알려졌지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할머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뉘우치는 마음이죠.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준호는 위로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는 건 아니었지요. 점심시간 준호는 할머니들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였지요. 천천히 드세요. 준호가 한 분씩 정성껏 도왔습니다. 고맙네, 아들. 한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문득 지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했지요. 항암 치료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강현수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봉사를 하기로 했지요. 준호 씨 어때요? 생각보다 보람 있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죠. 나도 가끔 와요. 현수 형도 봉사를 하세요? 응, 시간 날 때마다. 강현수는 할아버지들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지요. 현수 형,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형은 왜 저를 도와주세요? 준호가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강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똑같이 바다까지 가봤으니까? 바다까지요? 20년 전 제가 사업 망했을 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강현수의 눈에 과거의 아픔이 스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 한번 내밀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준호는 강현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지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지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민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이야? 네, 의사 선생님이 치료 반응이 좋다고 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회복이 가장 중요했지요. 이번 주말에 지민이 만날 수 있을까?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지민이도 아빠 보고 싶어 해요.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준호는 기뻤지요. 주말, 준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민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아빠, 지민이가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지민이 많이 아팠지? 준호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 TV에서 봤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기자회견을 봤다는 뜻이었지요. 지민아, 아빠가 잘못한 일 사과한 거죠? 응, 맞아. 용기 있어요, 아빠.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지요. 아빠, 이제 착한 사람 될 거예요? 그럼 아빠가 착한 사람 될게. 약속? 약속? 준호와 지민이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소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지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의 봉사활동은 계속됐지요. 노인요양원에서 어린이집까지 다양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잘못과 사과라는 주제였지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기와 책임감을 가르쳐 주세요. 강연 당일 준호는 떨렸습니다. 100명의 초등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크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잘못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사과하면 용서받아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꼭 용서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럼 계속 사과해야 해요? 네, 평생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준호의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도 친구한테 사과할래요. 왜? 어제 친구 지우개 잃어버렸거든요. 준호는 그 아이를 보며 뭉클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낸 것 같았지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윤정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수고 많다. 어머니, 오늘 초등학교 강연 소식 들었어? 네, 아이들이 잘 들어줬어요. 내가 변했다는 걸 느끼고 있어. 윤정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계속 그 마음 잃지 마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뻤지요.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했다. 내가 전하고 싶었던 건 용기였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사과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지요. 과연 이 새로운 시작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1년 후 가을입니다. 준호는 강현수와 함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다시 차리는 밥상 협동조합 현판이 걸려 있었지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택배 기사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신청서가 또 들어왔어요. 강현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벌써 50명이 넘었네요.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조합은 택배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육아와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였지요. 준호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둘 참여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지요. 속죄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빠 왔어요? 지민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지요. 응, 지민아.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친구들이 아빠 조합 이야기 물어봤어요. 지민이는 이제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TV에 나오는 아빠를 보며 말하곤 했지요. 우리 아빠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민아, 엄마는 사무실에서 회계 정리하고 있어요. 소연도 조합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회계를 맡아서 성실히 일했지요. 부부는 6개월 전에 다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소연도 인정했지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녁 6시 준호 가족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지요. 윤정희 여사가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소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고생했어. 빨리 들어와. 거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깍두기. 1년 전 엎어졌던 그 밥상과 똑같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강현수 부부, 김철수 사장, 이영호 씨까지. 준호가 사과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어서 앉으세요. 윤정희가 모든 사람을 맞았습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와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오늘 주인공들이에요. 준호는 감동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피해자들과 한 식탁에 앉게 될 줄이야. 건배할까요? 강현수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뭘로 건배하죠? 이영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정희가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지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김철수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소연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덕분에 작은 공장 다시 차렸어요.
준호 씨 조합에서 물량도 좀 주고요. 김철수는 준호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택배 포장 일을 맡겼지요. 이영호 씨는 어떠신가요? 아들이 대학 복학했어요. 조합에서 장학금도 받고요. 이영호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학업 중단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이제 해결됐지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도 많이 변했어요. 강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자연스러워요. 지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밥상이 1년 전에 엎어진 거 맞죠?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이의 순진한 질문이었지요. 맞아, 지민아. 윤정이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차렸어요? 윤정이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엎어진 밥상은 다시 차리라고 있는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모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차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함께 차린 밥상이야.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함께해요. 아빠 울어요? 지민이가 아빠를 걱정했습니다. 기뻐서 그래. 준호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나도 고생했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의 아픔이 이제는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요.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준호 가족만 남았지요. 지민아, 양치하고 자거라. 소연이 아들을 재웠습니다. 준호와 윤정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을 떠올리며 조용히 대화했지요. 어머니, 그때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도와준 게 아니야. 윤정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회를 준 거야. 진짜 사람이 될 기회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렸다고 생각했지요. 이제 뭘 할 거니? 계속 이 일 할 거예요. 조합도 키우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윤정이는 서재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1년 전 준호에게 줬던 그 명단이었지요. 이제 이건 필요 없겠다. 윤정이가 종이를 찢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어머니,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준호는 그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정말로 과거와 작별하는 의식 같았지요. 늦은 밤 준호는 베란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1년 전 이맘때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혼자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도 있었지요.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연이 나와서 준호 옆에 섰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별을 봐. 1년 전보다 더 밝게 보여. 그럴 거예요. 마음이 밝아졌으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여보, 고마워. 준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끝까지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준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지요. 그때 지민이가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밖에 있어요? 별 보고 있어. 저도 볼래요. 가족 3명이 함께 베란다에 섰습니다. 작지만 완전한 행복이었지요. 아빠, 내일도 조합 가요? 응, 가야지. 저도 커서 아빠처럼 사람들 도울래요.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롤모델로 생각한다니. 그래, 지민아.
우리 함께 좋은 일 많이 하자. 약속?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소연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지요. 한참 후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저녁 밥상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준호는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엎어진 밥상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다시 차린 밥상은 나를 살렸다.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밥상의 의미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끝내 그의 삶은 용서와 공동체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